보셨는지 좀 확인했던 이유는 뭐 바로 막바로 혹평을 시작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네. 참 책 읽기 어려운 책이죠. 이 제목 보세요. 제목 보면은 AI의 정치학과,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권력, 심지어는 동물과 환경까지? 이거 뭐 설렁탕부터 스테이크까지 다 하는 식당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AI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 많던데, 뭐 생물학 입장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뭐 뇌과학 입장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다양한 관점들 막 재밌는 게 많던데, 이 책은 좀 그냥 너무 잘 알려진 사실관계를 이 정치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이 다양한 정치 철학 조류를 가지고 그냥 다양하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책이에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여튼 너무 뻔한 사실관계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갖가지 이론들을 좀 갖다 들이대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의도가 뭘까요?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인공지능 의제에 대해서 상품적인 판매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다라는 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뭐 우리가 인공지능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알고리즘. 옛날에 인터넷 쇼핑몰 처음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이달의 베스트셀러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거 이제 제 쇼핑몰 캡처한 건데 제가 요즘에 좀 노트북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한번 검색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쿠팡이건 페이스북이건 무조건 저를 이제 계속 이렇게 노트북 광고들이 쫓아다니고 있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개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네들이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이 물건을 살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힙니다. 이거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잘 알려진 인공지능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아,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은,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입력을 시키고, 그거를 자기가 체계화시키고 정리를 해서 출력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어제 존 해링턴 그 좌파 생물학자가 하는 얘기 아까 유튜브 잠깐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신경망 인간의 뉴런 이거하고 이제 저기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을 비교하는데 뭐 핵심만 얘기하자면은 이런 AI의 연산 과정이라는 건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절대 쫓아올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AI 인공지능은 그냥 단순한 선형 회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입력, 처리, 이거를 그냥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니까 무수히 반복했을 뿐인 게 AI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창의적인 사고, 동태적인, 변혁적인 사고를, 시야를 갖는 거 이런 건 다 없고요. 그냥 있는 내용들을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제 AI 문제에서 드러나는 게 이거죠. 인종차별, 성차별 이거를 얘네가 학습했다. 이런 얘기요.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흑인 남성이 등장한 영상을 영장류 관련 영상으로 분류해서 논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흑인 남성이 영장류, 페이스북 AI 논란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인공지능이 흑인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에 대해 시청자에게 띄운 메시지입니다. 영장류 동영상을 계속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AI의 잘못된 정보 인식으로 오류가 난 겁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흑인 남성들이 백인 시민, 경찰과 다투는 장면으로 원숭이 등 영장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뉴욕타임스는 꼬집었습니다. 누리꾼들도 원숭이 등을 일컫는 영장류라는 단어를 자동으로 노출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요소를 담고 있다는 반응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 측은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AI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오류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2015년도에도 있었는데요. 구글 사진 서비스는 당시 흑인 사진에 고릴라 태그를 자동으로 붙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저것도 성차별적인 거지. 남자는 5만 원이고 여자는 3만 원이고 뭐야. 남자는 돈을 내고 여자는 종이를 하는 거래. 그러니까 여자는 입으로 씻겠다는 거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쓸 때는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편향성이 사회나 뭐 문화적인 또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생긴 그 편향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뭐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빨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19년 KT의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진이는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묻는 물음에 여자라서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요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거. 아까 첫 번째는 그 쇼핑몰 개인화된 데이터처럼 사람들이 데이터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보셨다시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축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적인 문화들,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이거죠. 인공지능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애널리티카 스캔들 사건. 그죠? 네. 뭐라? 네. 이거 저기 기억나시죠? 그 미국에서 투표를 할 때, 대선 투표할 때, 여기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뭐 이상한 거 맨날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당신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세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MBTI가 뭐가 그렇게 유행인 건지 이게 자의식 과잉의 시대죠. 뭐 6개월마다 다들 검사하는 거 같고 저는 뭐 INTJ라서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거 맨날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개인 성향과 정보를 다 취합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팀에 팔았고 그러면은 얘네는 그걸 보고서 걔네들한테 맞는 정치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뭐 제가 페이스북에 강아지 사진만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팀에서 그걸 보고서 배식용 반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식인 거죠. 그래서 정치 뭐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이 그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 지지자를 모으는 활동들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인공지능 문제입니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신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실관계들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조사 없이 발언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저자는 더 이상의 뭐 사실관계 조사나 뭐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뭐 이런 거 더 이상 살펴본 적 없고요. 요것만 가지고서 이제 자기의 전공인 기술 철학과 어, 자기의 전공인 기술 철학과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왜 이렇게 오작동이 나죠? 네. 자기의 전공인 기술 철학과 윤리학을 이용해서 이 규범적 문제를 이해하겠다. 이게 이 책의 다예요. 그래서 이 한 스푼의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아주 전통적인 자유, 평등, 민주주의, 권력, 이거 아주 전통적인 주제들이잖아요. 뭐 루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루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마르크스 거쳐서 현대에 유행하는 뭐 정체성 이론이랄지 푸코 거치고요. 마지막에 동물권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렁탕부터 스테이크까지 다 하는 그런 음식점 같은 느낌이라고 했고 정치적 기술은 뭐 그냥 결론이니까요. 그런 내용들인데 뭐 그냥 한번 참고할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후딱후딱 살펴보죠. 먼저 1장이요. 1장에서는 인간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이거 뭐 우리 너무 잘하는 문제죠. 우리 방범용 CCTV 문제 그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흉기 난동의 시대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언제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국가 권력이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뭐 아주 전통적인 질문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인공지능이 개인의 어떤 적극적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넛지 얘기를 가리키죠. 아까 넛지가 뭐냐면은 그 개인화된 데이터 사용해가지고서 노트북 사라고 계속 띄우는 것처럼 개인의 선택지를 제시를 하면서
사람이 그쪽으로 활동을 하도록 이게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성 동지들은 잘 모를 텐데 남자 화장실 소변기거든요. 소변 흘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리 같은 스티커를 붙여놔요. 여기다 조준해서 싸라고. 우리 이런 이제 뭐 다양한 넛지 활동들, 선택 환경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런 것도 뭐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이제 관계적인 자유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다 침해되다 보니까, 아,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냥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생산만 하고 있는 거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물건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기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연구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트럼프 얘기요. 정치 참여자로서 우리도 인공지능을 통해 조종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애널리티카 사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인데 이거 기억나세요? 그 코로나19 한창 유행할 때 뭐 어마어마한 음모론들이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검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했죠. 그러니까 당신의 친구와 가족을 가짜 정보로부터 어떻게 도울 거냐라고 해가지고서 코비드19라는 내용을 검색어에 넣어가지고서 어, 포스팅을 하면은 자동으로 얘네가 그거를 필터링을 해가지고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막 방향을 제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언제 인민이 얘들한테 대중이 언제 얘네들한테 부여했냐라는 거죠. 조정자와 검열자가 누군지 어떤 기준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사실상 이런 막강한 권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언뜻언뜻 하긴 하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이것이 왜 개인 소유여야 하느냐 라는 아주 오랜 좌파적 문제의식을 던지긴 하는데 이 저자는 뭐 사실 이거 이상으로 뭐 더 뻗어나가지는 않고요. 살짝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은 오늘날 한국사에서도 뭐 계속 반복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던 카카오티 팁, 예, 팁 사태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티가 딴 건 몰라도 택시 앱으로서는 지금 현재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택시 잡으려면 다 카카오티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이 팁 제도를 제도화해버리면은 이제 사람들은 팁 문화에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이제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그 기본 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팁을 도입할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결정 권한을 언제 우리가 플랫폼에 부여했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워낙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딴 얘기로 잠깐 넣었는데 팁은 그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좌파 동지랑 내가 술을 먹다가 깜놀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팁이 뭐 노동자들 뭐 생계를 보조해주는 뭐 연대적 의미가 있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미국에서 좀 살아봤다고. 팁은 굉장히 그 반동적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카탈로니아 창가 같은 데 보면은 혁명 시기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동등한 관계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내 노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팁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대성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혁명의 반동기에 접어들면 다시 제일 먼저 부활하는 게 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택시팀 논의 같은 거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고요. 다시 우리 재미없는 텍스트로 돌아가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또 아주 유명한 평등에 대한 오래된 또 얘기들. 예. 아까 그거잖아요. 인종차별 같은 거에는 학습해서 얘기한다고. 챗 GPT에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아이는 왜 엄마랑 아빠를 좋아하느냐 물어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네, 엄마는 뭐, 그죠? 감정적 지지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아빠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인간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우, 이것도 뭐, 고루한 뭐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시작해가지고 기회 평등을 제한한다는 얘기를 하질 않나, 뭐, 하여튼 재미없어요. 뭐, 이를테면은, 채용 알고리즘에서 교육과 직무 경험 같은 거 말고, 그 지원자가 어디 사는지가 통계적으로 관련 있는 범주로 얘는 이해를 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겠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강남에 살면, 집이 강남에 무슨 아파트면 훨씬 더 많은 뭐 교육을 받을 거고요. 외국어 능력이 출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집안의 배경이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그것은 꼭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유주의 정치 철학 입장에서 본다면 기회평등을 훼손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등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수주의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 막수주의에서는 기술이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 막수주의는 그냥 살짝 다루고 넘어가는 그런 거죠. 정상 이론을 더 오히려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이론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스주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 아주 뻔한 얘기죠. 막스는 노동자들이 단결한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의 계급이라는 의식 아래 노동자들이 동맹을 맺지 않느냐. 막스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사회주의 혁명이 안 일어나고 일상적 시기에 노동자들은 서로 분할되어 있고 서로 적대하고 소수자들을 억압 차별하느냐. 뭐 이 얘기를 하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유행하는 정체성 이론. 정체성 이론 할 때 이 정체는 식민사학의 정체성이 아니라 정체에 있다는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 정체가 뭐냐 할 때 그 정체잖아요. 그래서 뭐 막스주의는 뭐 가부장제 인종차별 이런 거를 다 침묵하는 전체론적인 환론적인 것이고 하나의 기준, 계급이라는 기준보다는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서 특징 지어지는 구체적인 차별의 경험들을 이야기해야 된다.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예,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뭐 2장 그런 내용이었고 3장은 이제 민주주의 얘기인데 민주주의 얘기에서도 아까 그 흔한 잘 알려진 사실관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더 언급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건 있죠. 뭐가 있냐면은 우리 현대 사회로 갈수록 기술 집단이 독자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 외부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특히 그런 힘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본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 기술 관료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면 대중들이 실제로 다양한 정보를 인식하고 수기를 거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뭐 이런 그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플랫폼, 인공지능이 만든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은 정보 거품과 반향실이라는 개념이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람들이 이제 양대 진영으로 적대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떤 건지 너무 잘 아시죠? 저도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경험한 게, 이 소셜미디어가 처음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게 2010년 전후에서 아닌가요? 그때부터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확 이용자가 폭증했던 시기인데요. 저 같은 뼈 아프게 경험한 게 저는 2012년 대선에서 당연히 문재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문재인하고 박근혜하고 붙었을 때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전통적인 여론 지형을 파악하는 도구가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소셜 미디어로 넘어간 단계였으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뻔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중도적인 포지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판이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2010년대 초반에는 그 박근혜를 지지했던 노년층 이런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 잡히지도 않았고 제 친구들도 안 했을 테니까 안 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2012년에 문재인이 될 줄 알았는데 판을 까고 보니까 박근혜가 되는 상황이었죠. 자기가 관심 가질 만한 정보에 대해서만 개인은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고 이렇게 철저하게 진영에 달리고 너는 토착외고 너는 빨갱이 이런 식으로 적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도 또 뭐 이제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거를 걸러내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 공적 표현의 규칙을 기술 관료 집단이 정하고 대중이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이제 뭐 전체주의에 대한 얘기는 또 한나 아렌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제가 없는 책이니까 제가 계속 좀 여담 좀 더 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중국을 지금 바빠가지고 중국 갔다 온 거 술자리가 없어가지고 썰도 못 풀고 있는데 이번 중국을 가보니까 진짜 경험한 게 얘네는 통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어느 정도 상상을 초월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모든 관광지를 들어갈 때 저 같은 이제 외국인들은 다 여권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거는 기본인데요. 그거 말고 자국민들은 모든 관광지에서 신분증을 입장권 대신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 자금성을 들어가건 만리장성을 들어가건 상하이 동방명주 빌딩 같은 개인 그 사적인 영역을 들어가건 다 신분증을 입장권 대신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은 모든 예매나 뭐 티켓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위챗 같은 카카오톡이죠. 그런 걸로 구매를 하고 그 정보를 다 입력하면은 그 신분증을 거기다 딱딱 스캔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뜨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네는 그 뭐 결제도 정말 일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스마트폰 QR로 하잖아요. 현금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제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그게 개인의 동선이 모조리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면 인식 뭐 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더니 제가 이번에 좀 경험을 했잖아요. 이번에 딱 입국 심사를 봤는데 저는 이제 먼저 받고 이제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물론 그게 안보에 같이 이제 교대 시간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출입국 심사대 문이 열려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딱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딱 안에를 보니까 모니터 화면 4개에 그 사람의 사진 4개가 동시에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 사진, 그다음에 중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사진, 그다음에 비자를 받으면서 촬영된 사진, 그다음에 현재 입국 심사대에서 촬영된 사진, 이 4가지 사진이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삐삐삐 거리면서 뭐 눈과 거리, 코의 거리 하면서 이렇게 안면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입국 심사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해서도 다 이런 식으로 얘네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합 운동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그거를 경험했는데 중국 얘기 그만하고 돌아와서 중국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기업들도 사실 이런 거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저기 전자레인지 하나 샀는데 전자레인지 고장 나가지고 요즘엔 전자레인지가 오븐 전자레인지가 보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다 켜고 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레시피 같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골라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시피로 뭐를 딱 골랐을 때 요거에 맞는 그 밀키트를 곧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뭘 샀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데이터들이 얘네들이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거대한 권력이 국가 권력이 됐든 기업 권력이 됐든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뭐 한나 아렌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나 아렌트는 뭐 공지를 잘 아시다시피 그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 저기 나치에 부역했던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이히만이라는 그 군인이 있었거든요.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는데 그 멀쩡한 사람들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독가스실에 몰아놓고 수백만 명 학살을 했으니까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히만의 재판을 방청하면 이제 아렌트가 충격을 받는 거죠. 악마적인 인물이 아니라 너무 평범한 인물이고 그냥 훌륭한 군인이라는 거죠. 그냥 훌륭한 군인으로서 오히려 상급자의 명령에 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군인이고 자기는 그냥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만을 보면서 악이라는 것은 뭐 이상한 뭐 날 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극히 평범한 거다.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들이 자기가 사유하지 않으면 악이 된다. 뭐 그런 얘기 이제 한나 아렌트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뭐 지금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들이 그냥 뭐 편향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게 본인들의 의도는 아니지만 스스로 숙고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4장은 푸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푸코 얘기. 그래서 권력을 얘기했으니까 막스주의를 뭐 잠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인간을 통한 권력이다, 사회를 통한 권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푸코죠. 푸코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감옥에 대한 이 감시와 처벌 이 얘기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간단하게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 그 형벌이 뭐였냐면 신체형이죠. 목을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태형,
그죠? 매질을 하고, 그죠? 뭐, 어느 사회나 다 있었지만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권력자들이 민중에 대해서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역편향에 부닥치죠. 왜냐하면은 그런 권력의 통제에 대해서 민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불쌍하다는 인식, 연대하고 동정하고 가끔 폭동도 일으키니까. 근대 사회로 들어갔을 때 신체형이라는 게 없어지고 등장한 형벌이 바로 감옥형이잖아요. 감옥은 그냥 얘를 가둬놓고 어, 우리 1984에서 봤듯이 네가 지금까지 권력에 순종하지 않은 것, 지배층에 복종하지 않은 그 사고 자체가 잘못이다. 거기서 반성하면서 정신을 개조하고 나와라. 이게 사실 감옥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푸코가 주목했던 게 이제 감옥의 구조. 어, 이게 이제 파노티콘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감시자는 여기 있어요. 감시자는 여기서 감시탑에서 모든 죄수들의 방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수는 거꾸로 감시자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구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죄수들은 수감자들은 이 간수한테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권력 관계, 규율 이런 것들을 내면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형태의 권력이 아니더라도 아 내가 당연히 이거를 따라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에서의 미시적 권력, 무화 권력, 이거 이제 얘기로 가는 거잖아요, 푸코가. 그래서 푸코가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푸코가 인력거 강제력이 반드시 폭력적이지 않은 미묘한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와 규율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본의 기술을 내면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뭐 다이어트 운동, 건강 앱, 막 이런 걸 하면서 내 데이터를 스스로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생체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던 얘기고요. 5장은 동물권 얘기인데 저는 뭐 까놓고 얘기해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전혀, 전혀 공감할 수가 없고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 나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인지 정말 오픈 마인드로 보려고 해도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얘는 우리 집 강아지인데 얘한테 동물권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권리라는 걸 얘기하려면 자의식이 형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물은 아직까지 진화 단계에서 자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얘는 동물권이 보장되나요? 지금 이거 막 두 달에 6만 원씩 들어가면서 미용하고 있는데 얘는 인간과 같이 살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애거든요. 우리 집 개인데 그럼 얘가 중성화 수술을 한 게 과연 행복한 건지 그거를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죠? 어, 단순히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동물도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는 특별히 뭐 동물권이니 뭐니 이런 거 갖다 붙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불교의 사상 아닌가요? 살생하지 마라. 뭐 고통을 느끼는 건 무익하게 죽이지 마라. 별것도 아닌 얘기를 동물권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는 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저자는 뭘로 연결시키겠어요? 인공지능도 이제 비인간인데 어느 순간 인공지능도 어떤 자아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면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거는 관심 있는 동지들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은 노블 나오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더 많이 정치 철학과 사회 이론을 활용해서 연구를 해봐. 이 말이 즉슨 그리고 또 뭐 국경과 국민 국가를 넘어서도 연구를 해봐라. 이 말인 즉슨 이 연구를 했을 때 자기 시장을 자기가 먼저 좀 선점해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하여튼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십 분의 사실관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서 뭐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에서 하는 거니까요. 막스주의에서는 기술 발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이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술의 어떤 독자성, 고유성 이런 논리들하고 저는 반대되었던 사회가 바로 이 피드프트 운동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걸 한번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던지잖아요. 플랫폼 기업이
사적 소유 형태인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질문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이런 게 발전하고 현대 엄청난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 수준에서 자꾸 이런 기술 전문가 집단이 독자적인 지위를 점하고 대중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현상들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회주의 민주적 노동자 권력 체제에서는 이런 기술 전문가 집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가 저번에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캠프에서 어떤 학생 동지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토론이 기후 토론회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기후 토론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발제에 노동자 통제를 얘기를 하니까, 노동자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고도로 전문화되고 발전된 생산력 수준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그 뭐랄까요, 전문가들의 참여, 전문가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운영하고 이런 게 필수적인데 노동자 통제만 얘기하는 것이 맞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어떤 학생 동지가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써본 거고요. 뭐 이 정도로 저는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